국제유가가 주춤하는 사이 지난달 수입물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휴대폰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방역 패스 시행 둘째 날인 오늘도 앱 실행에 문제가 생긴 가운데 정부가 KT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부산에서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30.17포인트로 10월보다 0.6% 내렸습니다. 이는 11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한 달 새 1.6%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을 품목별로 본다면 원재료가 광산품을 중심으로 1.2% 낮아졌습니다. 중간재도 1차 금속 제품과 석탄 및 석유 제품 하락으로 0.3% 내렸습니다. 한편 11월 수출 물가지수도 10월보다 1% 떨어진 115.80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하다 하락 전환한 겁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현행 최대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추가 지원금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추가로 불법 지원금을 주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 방역 패스 시행 첫날에 이어 오늘도 방역 패스 앱 실행이 안 돼서 답답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오늘까지 방역 패스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제 책임을 서버 운용사인 KT에 돌리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패스 의무화 시행 첫날인 어제 점심시간 무렵인 11시 40분부터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질병관리청의 쿠브 앱에 오류가 발생하며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토스 등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 앱에서도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낮 11시 44분부터 네이버 앱에서 QR 체크인을 활성화하면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했다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늘 먹통 사태는 방역 패스 확대를 앞두고 질병청이 준비한 서버 증설 규모가 접속량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질병청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KT로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재영 질병청 위기소통팀장은 어제 쿠브 서버가 위치한 KT DS 클라우드 센터에서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KT 측은 서버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질병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질병청의 요청만큼 DS 클라우드 서버 용량을 이미 늘렸고 용량 초과에 따른 이상 현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결국 질병청은 KT 서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어제 이어 오늘도 접속 문제에 따른 접종 여부 미확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민관이 인프라 구축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세계 수소 시장을 견인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시적 성과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국내 수소 생태계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내년 수소차 보급 목표를 올해 대비 87% 증가한 28,350대로 설정했습니다. 또 수소차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기본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넥소에 이어 내년 수소전기 트럭 엑시언트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수소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성중공업은 액화수소 생산 및 충전에 대한 기술 국산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연계 사업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오늘 부산의 유휴 국유지에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부산 지역의 수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수소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 전국 곳곳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해 왔습니다. 또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울산에 액화수소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부산시와 협업하여 수소경제 인프라 확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SK그룹도 베트남 정부와 손잡고 다양한 분야의 친환경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소 중심의 재생에너지와 가스전 CCS 등에 있어 기획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LG그룹과 LX그룹이 상호 보유 주식을 정리하며 계열 분리를 위한 지분 정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영권 분쟁이 없었던 LG는 이번에도 이 아름다운 이별의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LG와 LX그룹은 서로 지분 정리를 통해 계열 분리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LG는 70여 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오며 단 한 번의 경영권 분쟁 없이 계열 분리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아름다운 이별의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오늘 거래소 개장 전 시간외 대량 매매를 통해 보유 중인 LG 지분 7.72% 가운데 4.18%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아울러 LG 지분의 1.5%에 해당하는 약 2천억 원을 3개 LG 공익법인에 나눠 기부했습니다. 이번 지분 정리를 통해 구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은 2.04%로 줄었습니다. 이로써 구용모 LX홀딩스 상무 등 그 회장 일가가 보유한 LG 지분은 2.96%로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구광모 LG 대표 역시 LX홀딩스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구 대표와 특수관계인 등 9명은 장 외거래를 통해 LX홀딩스 지분 32.32%를 구본준 회장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거래를 통해 구 회장 등은 LX홀딩스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게 됐습니다.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해 LX그룹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향후 두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 분리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에는 계열 분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호 거래로 시장에서 LG의 계열 분리 불확실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 정리를 마친 LG와 LX그룹은 각각 지주회사 본연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이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2022에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이번 CES 기조연설 초대장을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회장은 내년 1월 4일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팔라조 볼룸에서 진행하는 기조연설에서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삼성전자의 노력과 풍요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혁신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통합 세트 사업 부문을 DX로 변경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한종희 부회장이 부문장을 맡아 단일 최고 경영자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간 경계를 뛰어넘는 전사 차원의 시너지 창출과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경기권 주택시장에서는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등 뜨겁기만 했던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식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부동산부 서청석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시는 거는 뭐 내년에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부분인 건데,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도 집값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현 정부의 주택의 공급과 수요 예측이 실패하면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2.5%, 전세 가격은 3.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5%, 3.5% 매매 전세 가격 모두 이렇게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한 건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집값 상승 전망 이유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은 경제 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주택 수급 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 등을 통해 내년 주택 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으로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매는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전월세도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물량 감소와 서울 등 입주 물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구원의 주장을 보니까 전세 매매 모두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 정부의 주택 수요 공급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며 민간 연구기관 중에 이례적으로 정부 주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주사녀는 최근 매매와 전세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인데 그동안 정부가 시장을 오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사녀는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은 물량이 많아 인허가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 시장에서는 아파트는 분양 물량을, 비아파트는 준공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간주해야 하고, 전월세 시장에서 아파트는 입주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택지 부족 문제도 간과하고 출범 초부터 공공택지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3기 신도시 등 택지 지정에 착수했지만 민원과 환경 문제로 2023년 이후에나 택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주사년의 분석입니다. 이 한마디로 공급 물량 분류 실패로 공급이 부족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요 부분 여쭤볼게요. 수요 예측 실패는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합니까? 주사년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 감소론과 주택 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 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고, 주택시장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2022년부터는 7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며, 앞으로도 공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사년이 자체 분석한 현 정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 수급 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이며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 기준인 100에 못 미치며 공급 부족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결과 현 정부 5년간 전국의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은 전국은 38만 호, 경기 인천은 9만 호, 서울은 14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 두 가지만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지금 불러오지 못했다, 이게 억측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은 없는 겁니까? 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금리 변화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주사년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주택가격 상관계수 분석에서 경제 성장률과 금리 변화를 제치고 수급지수가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고가화로 인해 금리의 영향은 작고 수급지수의 영향력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관되게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서두에 좀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최근 서울 경기권 아파트가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집값 하락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합니까?
네, 최근 서울 강북구는 1년 6개월 만에 보합 전환하며 상승세를 멈췄고 관악구도 보합세로 들어서는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하락 거래도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가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세 시장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이 같은 안정화, 하락 등 평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절벽,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의 척도가 되는 강남 지역의 집값이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 3월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때까지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외곽 지역이 내리기 시작한 뒤 마지막에 강남이 내리는데 이때 비로소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강남 등 중심지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져야 확실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소한 3개월은 내려야 비로소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집값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이연체한 은행 대출 연체율이 지난 10월 0.25%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10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원화 대출의 연체율은 전달보다 0.01%포인트 오른 0.25%로 집계됩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는 0.0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10월에 새로 발생한 연체액은 9천억 원으로 한 달 전과 유사했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정책적 지원에 따른 착시 효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IPO 시장 호황에 힘입어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도 역대 최대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흥행 성적은 신통찮은 모습입니다. 이에 올해 마지막 주자인 레몽레인과 에드바이오텍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닥 이전 상장 시장이 뜨겁습니다. 올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11곳. 연말까지 2곳이 추가될 예정이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흥행 성적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코넥스 대장주 툴제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당초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인 12만 원에 41.6%를 낮춘 7만 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브리봇, 에이비온, S&D의 주가는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레몽레인과 에드바이오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전 상장 주자인데다 코넥스보다 낮은 몸값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 등 K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레몽레인은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인 레몽레인은 공격적인 IP 확보 등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와 OTT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드바이오텍은 동물용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LG가 초거대 인공지능 엑사원을 공개했습니다. 6천억 개 말뭉치와 2억 5천만 개의 이미지를 학습해 제조와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할 전망인데요. 정세민 기자입니다. 엑사원, 새로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주겠니? 사용자의 요청에 AI가 루돌프 등 다양한 이미지의 트리를 소개합니다. 혹시 먹을 수 있는 트리도 만들 수 있어? 새로운 질문이 생기자 생강과 브로콜리 등 식재료를 사용한 보기를 제시하고 SNS에 문구를 입력해 마무리합니다. LG AI 연구원이 설립 1주년을 맞아 공개한 초거대 AI 엑사원입니다. 엑사원은 인간을 위한 전문가 AI라는 의미로 시냅스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공신경망인 파라미터를 국내 최대인 약 3천억 개 갖추고 있습니다. 특징은 언어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멀티 모달리티 능력입니다.
기존 AI가 텍스트를 분석해 이미지를 찾았다면 엑사원은 스스로 판단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말뭉치 6천억 개와 언어와 이미지가 결합된 고해상도 이미지 2억 5천만 장 이상을 학습했습니다. 이외에도 원어민 수준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이해하고 구사합니다. LG AI 연구원은 엑사원을 모든 분야의 상위 1% 수준의 전문가 AI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엑사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인 오픈 API를 LG 계열사에 공개해 전자와 화학, 통신 등 사업 전반에 적용합니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연합으로 활용 영역을 넓힌 후 궁극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해 대중화를 통한 상생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블루베리 NFT가 지난 10일 국내 최초로 NFT 전용 오프라인 갤러리인 스탠바이미를 공개했습니다. NFT 전용 갤러리 이름만 들어선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배요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작품들이 전광판 빛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색을 띠며 예술적 작품을 묘사합니다. 픽셀 하나하나로 구현된 NFT 전용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 픽셀 아트 1인자 주재범 작가의 개인전이자 스탠바이 비의 첫 번째 개관전입니다. 개별 출시된 NFT 작품들은 존재하지만 이를 오프라인 갤러리로 선보이는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이번 전시가 앞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 작가들이 크립토 아트를 통해서 작품 세계를 확장하고 또 다른 형태의 작업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접목한 형태의 전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더욱더 다양하고 한계가 없는 작업들을 통해서 작가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바이 비는 블루베리 NFT와 갤러리 스탠이 협업해 만든 NFT 전용 갤러리입니다. NFT 마켓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전시와 실물 작품을 실제로 관람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NFT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 모델입니다. 블루베리 NFT는 스탠바이 비 개장에 발맞춰 NFT 거래 사이트인 standbyb.com을 오픈하고 국내를 대표하는 NFT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스탠바이비 갤러리 오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아트 NFT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스포츠 IP 확보와 또 글로벌 NFT 스포츠 기업으로 가져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NFT 신기술과 결합한 예술의 향연, 향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지역 공동체 간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학 내 새마을 동아리 연계 중소기업 정책 이니셔티브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홍보,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 연계, 지구촌 새마을 운동 사업 등 상생과 남은 실천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채용 정보를 청년 인재에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추웠던 아침과는 달리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제법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흐린 가운데 충남 북부 서해안으로 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저녁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양은 5mm 내외, 눈의 양은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지역은 아침 한때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는 흐려져 저녁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광주는 0도로
영하권이었던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에서 14도 선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중서부와 강원 영서는 종일 나쁨, 강원 영동과 전라, 경상도는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제주도는 제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상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건조한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요. 일부 경상 해안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13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서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추위가 주춤하지만 이후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는데요.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을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